자, 안녕하세요. 김철웅입니다. 자, 지금부터 합격 전략에 대한 특강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2020년도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용시험 경쟁률의 변화를 좀 살펴보겠어요. 예전에는 거의 20대 1이 넘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작년에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어요. 자, 올해에도 아마 경쟁률은 10대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우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합격 전략 특강의 순서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임용시험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만만한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합격 전략에 대한 생각만 해도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총 4회에 걸쳐서 합격 전략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격 전략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고 2022년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입형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서술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 이게 애매하지만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마지막에 뒤에 가서 우리 뒤에 강의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강의,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강의는 공개 강의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제 수강생만을 위해서 비공개로 강의를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수강생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지만 제 수강생만을 위해서 따로 개설할 것이고요. 자, 바로 개설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올해가 가는 동안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개설해서 마지막 아마 네 번째 강의는 거의 모의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때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합격 전략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죠. 하지만 합격을 목표로 한다? 설명이 너무 애매해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플러스 1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시험은 조금 달라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올해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한 가지 혹시 예전에 제 강의를 수강하셔서 합격 전략에 대한 강의를 이미 수강하신 분은 뒷부분에 가서 올해의 강의 계획만 간단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도 이렇게 강의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저도 자꾸 수학으로 새요. 그래서 합격 전략 특강을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꼭 마음에 되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자, 과연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좀 전에 봤지만 우리 임용시험이 올해의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예상한다면 합격률이 10%예요. 10대 1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 합격률이 10% 미만이 되는 거죠. 자, 합격률이 10% 미만이 되는 이런 시험에서 100% 합격을 보장한다? 거짓말이죠. 그런 전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이죠?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단 몇 프로라도 더 높이는 것. 이것이 합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면서 공부를 하자. 막연히 공부하지 말고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임용시험이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되고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마다 전부 다 수학 실력이 다르고요.
현재 처해 있는 상태가 달라요. 따라서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 전략을 제가 딱 짜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합격 전략을 짜세요라는 그 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딱 틀을 짜버리면 안 되는 게 100명이 시험 보는데 100명의 전략이 똑같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특징에 맞도록 현재 나의 실력과 상황에 맞도록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몇 달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늘죠. 실력이 변하면 전략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는 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전략이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격 전략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합격 전략이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합격을 위해서 합격을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말, 추상적이죠.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합격 전략을 구성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합격 전략의 목표가 딱 설정이 돼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들어가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쉽다면 임용 준비가 쉬울까요? 자, 임용 시험 문제가 쉬워진다면 임용 준비가 쉬워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문제를 보고 올해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 분석도 많이 할 거예요. 자, 실제로 과거의 예를 보면 쉽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고요. 어렵게 출제되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자, 문제가 쉽게 나오면 나도 해봐도 되겠네? 라고 덤벼들고요. 문제가 어렵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과연 옳을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임용 준비가 우리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오히려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임용 준비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합격자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있어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 커트라인 미만이면 불합격. 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이렇죠. 이렇게 되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시험은 경쟁률은 무의미해요. 10대 1이든 100대 1이든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당연히 절대평가이고 문제가 쉬워지면 커트라인 넘기기 쉬워지죠. 당연히 합격이 쉬워져요. 자, 저런 시험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쉬울수록 편하죠. 자, 그런데 커트라인은 없어요. 자, 몇 점 이상이면 합격? 그런 게 없어요. 합격자의 수가 결정이 돼서 몇 명만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준비하는 임용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이런 시험은 경쟁률이 난이도의 속도예요. 2대 1이냐, 3대 1이냐, 10대 1이냐, 20대 1이냐. 경쟁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죠. 이게 1.1대 1 정도 되면 이건 뭐 어려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대평가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쉽다면 실력 차이가 무의미해져요. 내가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할 수 없어요. 자, 나는 수학 실력이 좋고 나의 경쟁자 A는 수학 실력이 나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나도 시험 잘 보고 나보다 수학을 못하는 경쟁자도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수학을 잘할 필요가 있나요? 자, 실제로 예전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임용시험이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과목도 굉장히 적었어요.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정도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객관식이었어요. 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때 서울은 한 문제 실수로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시험이 돼요. 무서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쉽다면 경쟁자의 점수가 높아요.
내가 경쟁자보다 앞서야 합격을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경쟁자를 앞설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임용시험은 내년도 임용시험은 아마도 경쟁률이 10대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가 쉽다. 여러분 더 긴장해야 돼요. 더 어려워져요. 왜? 여러분 경쟁자들이 다 시험 잘 봐요. 내가 실수 하나 하는 순간 난 떨어지는 거예요.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요. 경쟁자가 시험을 못 보니까 나는 조금만 어떻게든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용시험 문제가 쉽다 어렵다 여기에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만점을 받거나 다 맞거나 1등 하는 것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합격을 위한 목표 점수가 과연 몇 점인지. 자, 전공이 80점 만점이거든요. 자, 근데 내가 70점을 받았어요. 합격을 보장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 경쟁자들이 75점이면 난 떨어져요. 내가 전공이 60점이에요. 근데 내 경쟁자들이 50점을 받으면 난 붙는 거예요.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강조하는 건 플러스 1점. 자, 저 플러스 1점은 경쟁자보다 1점만 앞서면 된다예요. 합격 전략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죠. 경쟁자보다 많이 앞설 필요 없어요. 딱 한 발, 1점, 1점도 필요 없어요. 0.1점이면 돼요. 그러면 난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1점 무슨 뜻인가요? 경쟁자보다 점수가 좋기만 하면, 한 발 앞서기만 하면 합격을 한다. 절대로 경쟁자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맙시다. 합격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경쟁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부예요. 앞서야 되는데 앞서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합격 전략의 핵심, 경쟁자보다 어떻게든 한 발만 앞서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시험 제도가 그동안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플러스 1점이다. 자, 이게 절대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합격한다가 되는 거죠. 자, 수학을 잘하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플러스 1점, 교육학이 됐든 수학 교육이 됐든 수학이 됐든 합쳐서 어떻게든 1점을 앞서는 게 합격 전략의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저 플러스 1점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근데 몇 가지 인정을 합시다. 경쟁자도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자를 앞서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든 앞서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수학에, 자, 저는 일단 교육학과 수학 교육은 빼고 수학만 말씀드리지만 수학 교육과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부분의 주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쟁자를 앞서지는 못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돼요. 앞서는 걸 힘드니까 일단 대부분의 주제는 일단 어깨를 나란히. 자,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돼요. 내가 경쟁자한테 뒤지는 부분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뒤지는 부분이 없도록 나의 약점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수학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모든 약점을 완벽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목표예요. 자, 모든 약점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고요. 최소화할 수는 있겠죠. 목표는 약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약점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약점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요 모르죠?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포기.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나의 약점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경쟁자한테 많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놓치는 것들이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주제, 모르는 주제 나오면 여기 난 몰라, 포기, 안 나올 거야 하고 넘어간다고요. 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점수 차이를 좁힐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많이 뒤처지면 역전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포기하는 주제에서 경쟁자는 4점을 받았는데 나는 0점이에요. 4점 차이가 났어요. 역전해야 돼요. 어떻게 역전할 거예요? 따라가기도 벅차요. 경쟁자가 4점을 받았을 때 내가 1점, 2점이라도 받아둬야 다른 데서 역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 나의 약점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 뒤에 가서 제가 패턴을 만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나왔으면 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딱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두지 않고 버려버리면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약점은 최소화시키고 약점은 혹시 모르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최대한의 전략을 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려워서 버리는 주제를 잘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주제예요. 이제 틈틈이 제가 이걸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의 약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경쟁자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앞서는 전략도 필요해요. 이 주제에서는 내가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만의 무기, 나의 장점이 필요해요. 저걸 만들어야 돼요. 나의 무기가 많을수록 유리해지겠죠. 임용시험은 몇 문제 안 나요. 수학의 전 범위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나의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경쟁자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경쟁자도 열심히 공부해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나의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자한테는 약점이 돼야 돼요. 근데 경쟁자의 약점은 어려운 주제일 가능성이 커요. 경쟁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쉬운 부분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주제가 나의 강점이 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말은 쉬워요. 나만의 무기를 만들자. 말은 쉽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이 나만의 무기를 어떤 주제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이게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개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주제라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당연하게 절대적인 기준의 전략은 무의미하죠. 자, 약점, 강점은 상대적이에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100명 모두가 전부 다 약점이라면 나만의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좀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나는 못한다. 그럼 약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내가 잘해요. 경쟁자도 다 잘해요. 나의 강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략을 짜야 돼요. 자, 그래서 경쟁자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면 유리해요. 자, 경쟁자는 A 부분을 집중하고 B는 등한시한다. 자, 뭐죠? B가 어려워서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등한시하니까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거기서 나와준다면 나는 점수를 받고 경쟁자는 점수가 좀 깎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경쟁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는 건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런 점에서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계속 가보겠어요. 질문을 또 던지죠. 자, 수학 실력이 좋다면 임용시험의 전공 점수가 좋을 것인가? 자, 참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음에 두 문장을 제시할 건데요. 이게 동치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요. 자, 이건 임용시험 전공 준비를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 동치가 될까요? 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수학 실력이 좋다고 임용시험의 전공 점수가 좋다 보장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도 보실 거예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상하게 합격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한두 명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학 실력이 나빠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수학 실력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자, 그 사람들이 증거죠. 자, 혹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합격을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뭔가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듭시다. 제가 올해 수능을 봤다면, 이미 지금 끝났지만 한 달 전쯤에 제가 수능을 봤다면 수학 점수가 좋았을까요? 자, 분명히 올해 고3 또는 재수생보다 제가 수학 실력은 월등히 좋아요. 비교하면 섭섭해요. 비교조차 하는 걸 비교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불쾌할 정도로 섭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십 년 지났고요. 그동안 고등학교 수학이 뭐 하는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제가 준비 없이 시험을 봤다면 점수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100%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시간 안에 문제 다 못 풀었을 거예요. 자, 따라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 상위 몇 명만 뽑는 시험이라면 저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학 시험과 시험 점수가 정비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수능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수능 공부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수학 실력이 좋아도 점수가 좋지 않다예요. 똑같아요. 수학 실력이 좋은 분이 임용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용시험 준비가 아닌 수학 공부만 한다면 합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점수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꾸로 봅시다. 제가 수능 준비를 좀 했어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시간만 조금 줘서 한 달 정도만 준비한다면 저는 고득점 당연히 누릴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이유가 뭐죠? 수학 실력이 제가 월등히 좋으니까.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좀 대략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춘 계산 연습을 조금만 하면 돼요. 자, 제가 계산 못할까요? 고3보다? 훨씬 잘하죠. 저는 어려운 문제도 풀어요. 고3 수험생들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도 풀어요. 제가 월등히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왜 계산을 따로 해야 될까요? 시험에 맞는 계산, 수능에 맞는 계산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계산 실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수능에 맞는 계산을 짧은 시간에 해내야 되는데 그걸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수학 실력만으로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임용 시험에 맞는 계산을 익혀야 되고 임용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학 실력만 좋은 사람은 그 임용 시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냥 막연히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봅시다. 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저거 잘해요. 그런데 임용시험의 답안지 여백 짧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임용시험은 출제하지 못해요. 나보다 수학 못하는 사람은 이 정리 몰라요. 나는 잘해요. 근데 임용시험이 안 나와요. 내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저런 건 우리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수학적 정리라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임용시험의 전략이에요. 자, 이 생각 기억해 둡시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인 거 분명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나는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자, 근데 경쟁자를 앞서는 무기를 만들 때는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 약간의 도박을 해야 돼요. 도박 없이 안정적인 준비로 해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나의 경쟁자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에이, 공부하지 말자.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주제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그리고 나는 그 주제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자, 잊지 맙시다. 나는 1등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경쟁자가 그 주제를 공부하지 않아서 0점을 받았어요. 그 주제의 문제는 나는 4점 받을 필요 없어요. 서술형 문제예요. 4점인데 4점 받을 필요 없어요. 1점, 2점이면 충분해요. 경쟁자를 앞섰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맙시다. 경쟁자를 많이 앞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경쟁자보다 한 발만 앞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라면 내가 완벽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벽히 공부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출제 가능성이 낮은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쓰고 말 거야 라는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 다시 패턴이 등장하네요. 패턴만 기억해 두고 거기서 1점이나 2점만 받으면 경쟁자가 0점인데 나는 무엇이죠?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모험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자,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자, 딜레마란 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딜레마 그러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뜻은, 자, 여러분들 렘마란 말은 알 거예요. 수학에서 렘마, 가우스의 렘마라든가 굉장히 많은 렘마가 있죠. 저 렘마는 그리스어로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렘마는 어떤 문제를 푸는 길을 의미해요. 자, D는 자, 2란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 두 개 있어요. 갈래길이에요. 자, 모노 1, D 2, 트리 3, 모노 D, 트리, 테트라가 4, 펜타가 5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스어죠. 그래서 딜레마, 갈래길. 자,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중요한 정리예요. 내가 공부할 것이냐, 공부하지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러한 딜레마가 이제 계속 여러분 앞에 놓여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기억할 것. 수학과 시험이 일치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인정합시다. 자, 몇 가지를 나중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수학이 임용시험의 점수를 100%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수학의 정리는 범용성이 핵심이에요. 앞으로 제가 많이 할 말이에요. 범용성? 무슨 뜻이죠?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명제는 정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선형대수학의 정리는 차원이 3차원이든 100차원이든 1000차원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범용적이어야 돼요. 차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임용시험에 오행오열짜리 행렬에 고유다항식, 고유값 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죠. 그렇죠? 이행이열 아니면 삼행삼열만 출제됐어요, 그동안. 자, 천행천열 나올 리가 없어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 대수학에서 수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지만 370만 2846, 49,321 이런 수에 대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어요. 자, 복수해석학에서 유수계산 그게 차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임용시험에 7중국을 유수계산하시오. 나올 리가 있나요? 6번 미분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아, 물론 나올 수 있죠. 함수가 미분의 규칙을 갖출 때 사인, 코사인처럼. 그러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7중국의 유수계산 나올 리가 없어요. 자, 나는 수학을 잘해요. 어려운 문제 잘 풀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도 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임용시험에. 수학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임용시험은 자, 일반적인 계산 못 해도 돼요.
이행이열, 삼행삼열, 고유다항식, 고유값만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나눗셈 알고리즘 기껏해야 두세 자리 수예요. 그만 빨리 할 수 있으면 다 돼요. 유수계산 기껏해야 이중구까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다 돼요. 수학 실력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임용시험에 맞는 계산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행이열, 삼행삼열의 고유다항식, 고유값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수학의 덫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임용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항상 강의할 때는 저는 수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시험을 강의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강의를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이게 수학자의 한계예요. 자꾸 이상하게 수학으로 생각이 쏠려요. 자, 그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엔 수학이 아닌 임용시험 강의를 할 거야. 그렇게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보면 수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는 안 돼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경시대회는 수학을 제일 잘하는 몇 사람을 뽑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임용시험을 위한 수학 공부하고 학문을 위한, 수학을 위한 수학 공부가 달라요. 이거 딱 인정을 해주고 절대로 학문을 위한 수학 공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임용시험을 위한 수학 공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목표하고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이고요. 전공 수학은 거기에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저 수학의 덫이 여러분 경쟁자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수학의 덫에 빠지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는 동안 우린 두 가지의 딜레마를 발견했어요. 수학과 시험. 수학으로서, 학문으로서의 수학 공부와 시험으로서의 수학 공부. 자, 분명히 임용시험을 위한 수학 공부하고 학문을 위한 수학 공부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수능을 본다면 이라고 가정했었죠. 자, 지금 당장 수능을 보면 점수가 좋지 않겠지만 공부를 조금만 하면 월등히 점수가 좋을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제가 수학 실력이 좋으니까. 임용시험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 못 이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에는 수학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학 실력이 좋으면, 학문을 위한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해요. 모순되는 생각이죠. 자, 우리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기본 이론반에서 공부할 때 항상 이 결정을 해둬야 돼요. 자, 이 주제가 수학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출제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내가 과연 공부를 얼마나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매 주제마다, 매 정리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지 권해드릴 때 6월 정도까지 기본 이론반을 맡을 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을 위한 공부를 조금은 해둬야 돼요. 그게 유리해요. 왜?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하니까. 하지만 너무 수학에 빠지면 안 돼요. 적정한 선을 지켜야 돼요. 그 선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제가 해드릴 것은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정도. 왜? 개인마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까지는 완전히 시험만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조금 불안해요. 왜?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뒤처질 수 있으니까. 6월 기본 이론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위한 공부와 시험을 위한 공부를 병행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수학만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딜레마를 여러분이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딜레마는 아까 말했죠. 시험으로서 합리적인 선택. 출제 가능성이 낮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험 출제 가능성이 낮은 주제는 경쟁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난다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주제예요. 자, 공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해야죠. 자, 선택을 했다면, 자, 분명히 출제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고요. 어려운 주제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출제 안 되면 나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 드리는 패턴은 제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분들은 다 알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만의 패턴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해두셔서, 자, 그런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딜레마는 앞으로 여러분이 임용시험을 보는 날까지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이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을 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자, 분명히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진 않지만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유리한 것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매 주제마다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너무 적은 부분을 선택하는 건 곤란해요.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 전 범위를 다 고른다? 말이 안 되죠. 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중이라고 불러요. 선택한 부분에서 내가 여기 공부할 거예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내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럼 안 되죠.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감점당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제가 집중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준비를 잘해둬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선택하지 않은 주제는 내가 포기한 주제예요. 자, 근데 여기를 내가 완벽히 포기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기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출제될 때를 대비해야 돼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게 선택과 집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놓치는 것, 선택하고 집중을 해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안 된다예요. 버릴 때 버리더라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저 잘 버려야 하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익혀둬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왜? 저기서 점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나는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점이 나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든 점수를 받아내요. 1점이라도. 자, 거기서 받은 1점은 내가 다른 데서 역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네 번째 강의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도 선택을 하고 저 두 개를 적절히 잘 혼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과 시험,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모의고사 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때 모의고사 반에서 굉장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동안 몇 번 나왔죠? 이 선택과 집중의 핵심이 이 패턴 만들기예요. 나의 무기를 만들 때도, 나의 약점을 커버할 때도. 자,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면 편리해요.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당연히 나는 경쟁자보다 앞서야 돼요. 앞서지 못하더라도 경쟁자도 잘해서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뭐는 앞서야 돼요? 시간은 짧아야 돼요.
자, 시간 얘기 처음 나왔죠? 임용시험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처음 임용시험 보신 분들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임용시험은 시간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 출제됐어요. 경쟁자하고 점수 차이를 줄여야 되죠. 나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약점이에요. 경쟁자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버릴 것이냐? 패턴을 만들어 두고 버리자.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라도 노리고 말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서 전부 다 패턴이 중요하게 쓰여요. 앞으로 저랑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전략 특강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마칠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죠? 플러스 1점.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기. 자, 그런데 우리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의 전략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수학과 시험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과감한 모험 사이에서. 이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하느냐. 이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쭉 익혀나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의. 기입형 계산 연습을 다룬다고 했죠? 자, 기입형 계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 이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정확하지만 또 빨라야 돼요. 기입형 이전 문제를 푸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전 받아봐야 뭐 할 거예요. 20분을 썼는데. 그 20분이라면 서술형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전공 A는 전공 B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 관리가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될까요? 자, 아니죠. 아까 나왔어요. 수학의 계산은 범용적인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범용적인 계산 방법,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 삼행삼열, 이행이열, 이중극, 뭐 이 정도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사행사열에 못 써도 괜찮아요. 왜? 안 나오니까. 삼행삼열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이런 풀이 방법을 따로 익히는 거예요. 이런 풀이 방법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왜일까요?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 수학 교재에는 없는 거예요. 수학 교재에는 범용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학 교재에 없는 그러한 풀이 방법을 익혀야 돼요. 요게 계산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 연습을 우리 연습을 해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임용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빨리 풀 것인가. 자, 풀이 과정은 쓸 필요 없어요. 왜? 기입형이니까. 따라서 풀이 과정은 일반적인 범용적인 정리를 출제는 요구하겠지만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빠르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자, 특별한 경우에 이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풀이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계산 연습이다. 그런 예를 몇 개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두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은 서술형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서술형은 감점과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용시험 준비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면 감점이 되고 어떻게 되면 부분 점수를 받는지 저 기준을 몰라요. 그리고 답안을 쓰죠. 자, 저 기준을 모르고 답안을 쓰면 수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답안인데 감점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특강에서 제시해 드릴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제가 수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임용시험 갔더니 4점짜리 문제인데 3점을 받아요. 1점이 깎여요. 왜? 채점 기준을 이해 못했으니까. 자, 반대로 채점 기준을 이해하잖아요. 나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점수가 역전이 돼요. 따라서 저 채점 기준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제가 돼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아는 문제에서는 절대 감점 당하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요게 임용시험의 목표예요. 합격 전략의 목표죠. 아는 문제에서 절대 감점당하지 않고 모르는 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면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감점과 부분 점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세 번째 특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답안지하고 강의 노트, 답안지하고 연습장의 차이를 간단히 볼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가 아니고 연습장 같을 때가 많고요. 강의 노트 같을 때가 많아요. 이유는 감점하고 부분 점수의 기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 차이도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자, 네 번째 강의는 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수학이 아니고 시험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 어떤 문제는 이게 시험이니까 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학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답이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학에서 나온 문제라면. 하지만 시험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시험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죠. 빠르죠. 수학 열심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 수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시험으로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둬야 돼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습관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 뱄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자, 난 수학 잘 못해 하시는 분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걸 빨리 버리고 시험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되고요. 자, 이게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 번째 특강은 모의고사를 앞두고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을 썼어요. 그게 점수로 나오죠. 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답안이 실제 점수로 변환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자, 채점하는 사람이 3명이 채점을 해요. 과연 여러분의 답안을 수학적으로 판단할 실력이 있을까요? 물론 예전에 임용시험을 합격한 분들이 채점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학을 최소한 1년 이상 손놨어요. 여러분보다 수학을 잘할까요?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여러분 점수를 매기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또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이런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답안을 수학적으로 판단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란 거래요. 그런데 그 실수가 나의 점수를 올려주는 실수라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건 반가워요. 근데 반대로 내 점수를 깎는 실수를 한다면 억울한 거죠. 근데 난 몰라요. 자, 과연 채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네 번째 특강이에요. 자, 저 채점 과정에서 채점위원들이 하는 채점 과정을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 저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내 편일 순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내 편이 될 확률을 높여두면 분명히 나한테 유리하겠죠. 자, 미리 우리 이걸 준비해 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는 감점당하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답안을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채점하는 사람이 감점할 가능성이 없어질 것인지. 내가 몰라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채점하는 사람이 나의 점수를 1점 올려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세 사람 중에 한 명만이라도 실수로 나한테 1점을 줬어요. 평균 내죠? 0.33점이에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0.3점이면 합격 불합격이 갈려요. 굉장히 하늘 같은 점수예요. 자, 그래서 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든 내 편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답안을 쓰자. 이게 우리 네 번째 강의가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할 강의가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올해 어떻게 제가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올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집중관리반이라고 하는 걸 개설할 거예요. 자, 기본이론반은
일단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면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하다. 여기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출제 가능성 분명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패턴도 조금씩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기본 이론만을 가지고 기본 이론만을 수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라고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하죠. 부족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기본 이론반 강의가 자, 제가 타겟을 정하기가 힘들어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 들을 수도 있고요. 못하는 분이 들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초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강의를 만들어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수학을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강의에서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예년에는 이 기본 이론반에 제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대수학 같은 경우는 2개월 과정으로 개설했지만 사실은 거의 3개월 이상 3개월 반 4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몰아넣었어요. 그랬더니 수강하는 여러분들도 벅차요. 2개월 동안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강의 연장을 해달라는 부탁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수강했다 하더라도 그 2개월 안에 내 것으로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반은 자, 그동안 다뤘던 기본 이론반 문제를 일부분을 집중관리반이라고 하는 걸 개설해서 그쪽으로 미루고요.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기본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기본 이론반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집중관리반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자,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지 못한 게 굉장히 많죠. 기입형 계산 연습도 여러 번 해야 돼요.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도 해야 돼요. 야, 패턴도 만들어야 돼요. 패턴도 내가 약점을 커버하는 패턴, 나의 무기가 되는 패턴,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다음 민주의 해결 방법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은 강의 아예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 문제씩 나요. 미적분학도 준비해야 돼요. 자, 저런 것들을 집중관리반에서 할 거예요. 자, 거기선 또 뭐 할 거냐면 제가 강의했다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히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복습하고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집중관리반이고 저걸 따로 개설을 할 거예요. 자, 따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하는 달에 수업을 딱 신청을 하면 그 달에 집중관리반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니까 따로 수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사실은 이 집중관리반이 올해 처음 개설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4, 5년 전에는 제가 직강생들만을 위해서 집중관리반을 개설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체력이 못 따라가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3, 4년 동안 강의를 개설하지 못했던 거고요. 저 집중관리반을 개설했을 때 합격률이 이 직강 수강생들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최소한 20% 중반대에서 높을 때는 30% 중반까지. 그 당시 경쟁률이 20대 1대였거든요. 평균 합격률이 5% 정도의 시험에서 30%가 넘는 합격률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체력 문제 때문에 제가 직강으로 기본 이론반도 직강하고 집중관리반도 직강을 진행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아마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에는 기본 이론반은 인강으로 진행하고요. 집중관리반은 직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또 하나 차이는 예전에는 저 집중관리반을 직강으로만 진행했는데 올해는 한번 인강도 같이 진행을 해볼 생각으로 있어요. 자, 집중관리반은 1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 목요일 1시부터 퀴즈를 보고 풀어드리고 여러분 질문 받고 대답해드리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질의응답이 굉장히 애매해요. 저 촬영본을 그대로 공개하는 건 아주 이상하죠. 왜? 질문 받고 제가 답하는 그 사이에 텀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의미 없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걸 직접 전해드리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에서는 저 질의응답 중에 중요한 질문을 골라서 따로 촬영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퀴즈하고 퀴즈의 풀이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퀴즈는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거니까. 나중에 시작을 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강을 수강하신 분도 질문이 생길 거거든요. 그 질문을 어떻게 수렴해서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릴 것인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찾아지면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도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9월부터는 계획이 현재 없는 이유가 당연해요. 모의고사를 진행하거든요. 모의고사는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수학교육을 강의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스케줄을 딱 미리 결정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는 8월까지만 집중관리반이 개설되어 있다고 나오지만 저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쭉 집중관리반을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합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이론반에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집중관리반에 개설해서 거기서 전부 다 우리가 할 거예요. 자, 합격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럼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6월까지는 기본이론반을 개설할 거예요. 근데 강의가 많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대수해석, 복수해석과 미분기하는 순서대로 그 매달에 맞춰서 기본이론반을 개설할 거예요. 이 기본이론반을 수강하시면 집중관리반을 같이 따라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형대수학, 위상수학, 이산수학은 별도로 개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형대수학은 1월달 중으로 강의 개설을 완료할 거예요. 완강을 해서 이제 개설을 해버릴 거예요. 빠르면 1월 시작을 할 때 어쩌면 완강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장담을 못 하겠고요. 늦어도 개강은 시작해서 1월 안으로 강의가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 2월 대수학 기본이론반을 진행하면서 집중관리반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개설되는 과목이 선형대수학, 대수학이 개설되죠. 따라서 저거로부터 집중관리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미적분학은 따로 개설하지 않지만 한 문제가 꼭 나요. 미적분학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형대수학, 대수학, 미적분학으로부터 집중관리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절대로 1월, 2월 안에 이 모든 과목을 끝낸다가 아니에요. 집중관리반의 진도는 11월까지, 시험 볼 때까지 쭉 이어갈 거니까. 자,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과목을 미리 하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개설되는 과목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해석학을 시작을 하면, 자, 3월 달 집중관리반에 해석학을 추가해서 같이 이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1, 2월 대수학 시간에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대수학 문제는, 자, 더 많은 문제들은 집중관리반에서 쭉 이어서 계속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이유가 1, 2월을 또 2달 동안에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2달 동안에 모든 걸 다 소화해야 되는데 수학이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2달 동안에 기본 이론을 익히고 문제풀이는 시간 여유를 갖고 쭉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만 진도에 맞춰서 집중관리반의 과목을 추가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쭉 이어가는 것이 집중관리반의 목표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5월, 6월 똑같겠죠? 5월 달에는 복수해석학, 6월 달에는 미분기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집중관리반은 거기에 맞춰서 추가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상수학이에요. 위상수학 기본이론반은 아직 제가 정확히 몇 월 달에 개설하겠다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저 위상수학이 우리 임용시험에서 계륵 같은 존재예요.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배점이 높지 않아요. 이번 제도로 바뀐 다음에 몇 년 동안 4점만 문제가 출제했어요.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서술형 한 문제.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6점으로 늘어서 조금 배점이 늘어나나 싶다가 올해 시험에서, 작년 시험이죠. 그때 다시 4점으로 줄어버렸어요. 자,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고 어려운 과목인데 배점이 높지 않아요. 자,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집중하기도 힘든 과목이 위상수학이에요. 또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제 기본이론반은
타겟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죠. 수학을 잘하는 분도 수강할 수 있고요. 못하는 분도 수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위상수학은 그게 힘들어요. 초보자를 위한 위상수학 강의하고 중급자 이상을 위한 위상수학 강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강의가 위상수학이에요. 강의량도 굉장히 많고. 자, 그래서 올해는 박태영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해요. 자, 박태영 선생님은 수학 교육을 강의하시지만 수학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분이 아마 1월이나 2월 정도에 초보자를 위해서 위상수학을 하나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어렵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박태현 선생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우리 수업을 짤 거예요. 그래서 박태영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했는지 제가 알아야 그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죠. 그래서 박태현 선생님 강의를 맞춰서 그 다음에 개설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위상수학에 대한 용어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집중관리반에 같이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이산수학은 이건 급하지 않아요. 이산수학 그래프 이론은 너무 일찍 준비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왜? 잊어버리면 또 해야 되거든요. 이산수학은 최대한 늦게 준비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려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대한 늦게 시작해서 그냥 복습을 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 이론반의 마지막 5월이나 6월 정도에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 8월 문제풀이반은 이제 6월까지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우리 수학 실력을 닦았으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잘 공부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찾아야 되죠. 이걸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그 작업을 할 거고요. 역시 2달 동안에 전 과목 다루는 거 힘들기 때문에 문제풀이반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집중관리반에서 계속 같이 다뤄 나갈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퀴즈 보고 우리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이제 모의고사반이에요. 자, 아직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모의고사반에 가면 제 강의가 좀 많이 달라져요. 6월까지는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게 목표 중에 하나지만 모의고사에 가면 이제 수학은 버릴 거예요. 완전히 시험만을 위해서. 자,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도 좋아요. 시험 점수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완전히 시험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시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가 모의고사반이고요. 자, 집중관리반과 문제풀이반을 이어오면서 생각을 조금씩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집중관리반에서는 수학을 위주로 가지만 나중에 7월달, 8월달 가면 모의고사 때를 대비해서 수학을 떠나서 시험만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반에서는 완전히 시험만을 위한 생각. 우리 목표는 어떻게든 점수를 따기만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를 받는 것이 우리 목표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모의고사반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반은 저 혼자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집중관리반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그때 가서 일정을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